22세 북한 여군 소대장 리경이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굶주리는 꽃제비와 보이부의 만행에 절망하던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비밀 탈북 루트를 따라 29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끈질긴 추격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심지어 남한 해경의 오해까지 겹친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그녀와 소대원들은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최전방 경비대 소속 소대장 리경희입니다. 22살 한창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앞에 펼쳐지는 건 끝없는 굶주림과 보이부 놈들의 무자비한 만행뿐이었습니다. 경비대라고 해서 배부른 줄 아십니까? 저희라고 별 수 있나요? 주먹밥 몇 덩이로 하루를 버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은 늘 지쳐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건 바로 꽃제비 아이들이었습니다. 국경 철조망 아래에서 깡마른 몸으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차디찬 땅에 묻힐 때마다 이게 대체 무슨 세상인가 하는 의문이 제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저희 소대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대장 동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요? 배골타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하는 푸념이 매일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보이부 놈들은 작은 불평에도 반동이라며 잡아갔으니 다들 속으로만 사겼을 뿐이지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을 읽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부 지시로 기밀 문서를 옮기던 중 잠시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바닷길을 통한 예측 불어의 최초 탈출 루트라는 문구였습니다. 너무도 상세하고 너무도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갉아먹던 체제에 대한 회의, 꽃제비들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소대원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29명의 소대원들, 그들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제 소대원들의 목숨을 건 탈북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을 다잡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린 동무가 박은숙 동무였어요. 같은 소대에서 늘 곁을 지키던 사이였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절망을 읽곤 했었거든요. 밤늦게 순찰을 돌다 잠시 짬을 내어 인기척 없는 막사 뒤편에서 은밀히 말을 꺼냈어요. 은숙 동무,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은숙 동무는 처음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은숙 동무와 저는 정말 눈빛과 귓속말로만 소통했지요. 다른 동무들 중에서도 늘 배급 문제로 시름이 깊거나 가족이 정치범으로 끌려가 고통받는 이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밤마다 몰래 막사 구석이나 보이부 감시가 덜한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척하며 한 명씩 아주 은밀하게 제 계획을 밝혔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이내 저와 같은 눈빛을 하더군요. 희망 없는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더라도 자유를 향해 한 발 내딛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요. 발각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모조리 즉결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30명의 여군 동무들이 제 뜻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다들 20살 안팎의 꽃다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굶주림과 감시, 미래 없는 삶에 지쳐있던 우리들이었지요. 어느 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군복을 벗고 평복 차림으로 비밀 아지트에 모였어요. 낡은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스산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우리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30명의 동무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우리 모두의 눈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 지옥 같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합시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모아 나지막이 맹세했어요. 죽음을 넘어서 자유를 향해.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창고를 울리더군요. 그때의 맹세,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보위부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첫째가는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했어요.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무심한 표정 뒤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지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감옥 같은 땅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살이 찢겨나갈 듯한 추위였어요. 숨을 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영하 20도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저희 소대원들은 얼어붙은 감기슬게 바싹 엎드려 있었어요. 눈밭에 몸을 숨겼지만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막을 수가 없었지요. 군복이 얇아서 더 그랬을 거예요. 동무들, 정신 바짝 차리라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경위 동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겨우 들렸어요. 모두의 눈빛엔 두려움 반, 결의 반이 서려 있었지요. 저 멀리 두만강이 하얗게 얼어붙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저희를 지탱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삼엄했습니다. 보위부 순찰대가 수시로 강변을 오갔고 매복조도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뭡니까. 경위 동무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강으로 향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얼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혹시라도 깨질까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거예요. 보위부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경위 동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순식간에 눈밭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순찰대가 지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강의 절반쯤 건넜을 때였을 겁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거기 누구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매복조였습니다. 저희가 숨어있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중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매복조가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뛰어, 뛰어. 경위 동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매복조의 총구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저희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애숙이었습니다. 애숙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저보고 동무 먼저 가라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진 채로 매복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지요. 동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애숙이의 눈빛이 살아남으라는 말 같았어요. 저희는 애숙이의 희생을 딛고 다시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기쁘단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애숙이의 희생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추위는 여전했고 어둠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겨우 첫 번째 관문을 넘었을 뿐인데 저희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그 무렵 신의주 보이부에서는 저희 탈북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겠지요. 최철웅 보이부 소장은 이례적인 대규모 여군 탈북에 분노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갓나 새끼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숙청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중에 들려오더군요. 저희가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북한 보이부의 지독한 추격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 뭡니까. 브로커라는 사람이 우릴 반겨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좀 날카로웠어요. 꼭 우리를 저울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릴 데려간 곳은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그런 빈집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왠지 모르게 꿉꿉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거기엔 우리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다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밤이 되자 브로커는 우리에게 무슨 서류 같은 걸 내밀었어요. 서명을 하라더군요. 내용을 보니 이건 브로커 계약이 아니라 무슨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때 브로커의 얼굴이 삽시에 험악하게 변하더군요.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신매매 조직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요. 그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린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면서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 하는 소리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 일당도 공안들에게 잡혀갔지만 우리 역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 뭡니까.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동무들 중 한 명이 필사적으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랐어요. 살아야 한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지요. 우린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내달리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그 철웅이라는 자가 우릴 놓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자의 그림자가 중국 땅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자가 보낸 특수 요원들이 우리 뒤를 끈질기게 쫓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 뭡니까. 한 번은 인가에 숨어들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군화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숨소리마저 삼키고 바들바들 떨었지 뭡니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밖을 보니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숨 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우린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지만 동무들의 눈빛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 뭡니까. 이 끝없는 도주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유를 향한 그 열망의 끈은 놓지 않았음임자. 중국 땅에 들어서서도 산길은 끝이 없더군요. 그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벅지는 천근만근이었지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고갯길을 넘고 또 넘고 눈앞에 보이는 건 그저 나무와 바위뿐이었어요.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고 낮에는 군인들에게 들킬까봐 그림자조차 숨기며 다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헤매다 보니 다들 말수가 줄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작은 외딴 마을을 지나는데 문득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술 한 잔 걸치시고는 이북에도 몰래 배가 드나드는 바닷길이 있디 어부들만 아는 물길 하고 중얼거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하시는 넋두리려니 했는데 그 희미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이 험한 산을 언제까지 헤맬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속에서 말이지요.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한 영감님,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초췌한 몰골로 헤매는 것을 보고는 무심히 묻더군요. 어디로 가는 길인데 이리도 헤매는가? 제가 어렵사리 조선 사람이란 걸 밝히자 그 영감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아버지 이름까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옛날부터 우리 고향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분이셨고 제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 영감님은 우리가 바다로 가려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듬성듬성 약도를 그려주더군요. 이 길로 가면 험하지만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이 있을 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아버지의 말씀이, 그 기억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는 듯 할 때 늘 시련은 찾아오더군요. 그 영감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비탈진 바위산을 내려가는데 저와 가장 어린 소대원 상철이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바위 틈새로 굴러떨어지는데 그만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어요. 상철아. 제가 미처 달려가기도 전에 녀석은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동무들이 달려들어 상철이를 부축했지만 녀석은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대장 동무 어쩝니까? 이대로 가다간 상철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다. 한 동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철이는 이제 겨우 20살 고향에 홀어머니가 계신다고 늘 말하던 녀석이었지요. 이대로 멈춰서면 모두가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상철이를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그때 다른 동무들이 상철이 주위에 모여 앉아 녀석의 손을 잡고 간절히 속삭이는 겁니다. 상철아, 정신 차려야지. 우리 같이 가야지. 남조선에 가서 어머니 만나야 하지 않니? 그들의 눈빛은 저를 향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라고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상철이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어요. 동무들은 상철이를 번갈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지요. 영감님이 알려준 비밀 바닷길은 바로 이곳, 예측 불가능한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는 새로운 루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닷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가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어선에 몸을 실었지 말입니다. 좁고 녹슬고 고저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배였어요. 망망대해라는 말,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지 뭡니까? 사방이 그저 파랗고 하늘이랑 바다랑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정말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 땅에서 공안들 피해 숨어 다니는 것도 지옥 같았는데 바다는 또 다른 지옥을 우리한테 열어주더군요. 출발할 때는 그래도 해가 쨍쨍했어요. 다들 희망에 부풀었었죠. 남조선 땅만 밟으면 자유라면서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상상했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더니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선은 고저 장난감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내던져졌어요.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지 말입니다. 파도가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소대원들은 배 멀미에 토하고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떨었어요. 그때 우리 심정이 어땠을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밤새도록 폭풍우는 멈추질 않더군요.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퍼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틀거렸고 손발은 퉁퉁 불어터졌죠. 너무 무서워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고저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자유를 찾으러 왔다가 바다 귀신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말입니다. 폭풍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물은 이미 동이 났지 말입니다. 목이 타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버텼을까요? 시간 감각도 없어지더군요.
다들 눈만 감으면 고향의 밥상,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강냉이죽, 시냇가에서 마시던 차가운 물. 꿈속에서라도 마시고 싶었지 말입니다. 체력은 고갈되고 정신력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어떤 동무는 그냥 이대로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저앉더군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정신 차리라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죽으려면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자유 땅 밟고 죽자 하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갈라졌는지 저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동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걸 봤어요. 저들도 절박했으니까요. 망망대해에 떠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보이부 최철웅 그놈이 우리를 쫓아 지구 끝까지 간다고 했었죠?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놈한테 잡힐 일은 없겠다 싶으면서도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어요. 해적들 말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소문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지 말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어요. 저 멀리 작은 점이라도 보이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잘 지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진 않을까?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그 자유가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돌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보일지 모르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는 희망을 붙잡고 말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희망이라는 게 고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지 말입니다. 옆에 있는 동무의 숨소리, 그게 바로 희망이었어요. 며칠 밤낮을 헤매었는지 이제는 날짜 세는 것도 부질없었지요. 그저 뜨거운 해가 뜨고 차가운 달이 지는 것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배는 기름이 바닥나 간신히 움직이는 정도였고 소대원들은 파도에 깎인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에 모두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씨 같았습니다. 남조선 해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부터 맹렬한 속도로 따라붙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배의 실루엣은 익숙했지요. 최철웅 그자가 보낸 추격선이었습니다. 제가 그자의 집요함을 너무 얕봤던 걸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잡힌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대원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소대장 동지, 어쩝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어느 소대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배는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정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짜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팔은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기관총 소리가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배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배였습니다. 불빛을 비춰보니 대한민국 해경이라는 글자가 보였지요. 아, 남조선 해경이구나. 순간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이어 엄청난 오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배를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더군요. 아마도 미립국을 시도하는 불법 어선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멈추시오. 정선하시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우리 소대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최철웅의 배에 잡히는 것도 끔찍하지만 남조선 해경에게 잡혀 다시 북으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습니다.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배에 실린 낡은 무전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채널을 맞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리경이 소대장이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인민군 소대원들이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원하는 듯 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곧이어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답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위치를 말하시오. 당신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아, 살았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해경은 곧 추격해오던 최철웅의 배를 저지했고 우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우리 경로를 듣고 남조선 국정원 사람들조차 깜짝 놀랐다더군요. 이런 무모한 길을 택한 건 처음 봤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폭풍을 뚫고 해적을 피하고 식량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믿기지 않아 했어요. 아마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 의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해경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배에서 내렸을 때 우리는 다들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발 아래 닿는 흙이 어찌나 따뜻하고 포근하던지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흙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낯설지만 희망찬 공기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고통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30명의 여군들은 꿈에 그리던 자유를 찾았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북조선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에 나타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보위부원들의 끈질긴 추격, 두만강을 건너던 매서운 추위, 망망대해 위에서 폭풍을 만나던 아찔한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저를 옥죄어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 똑같은 아픔을 겪어낸 동무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언니들은 동생들을 다독였고 동생들은 언니들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서툰 남조선 말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북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살아남은 것은 단지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굳건히 서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저희는 용기를 내어 세상에 저희 이야기를 증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혹여 북조선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저희의 증언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까봐 밤잠을 설쳤지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들을 통해 북조선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언대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저희 동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따라와준 소대원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강냉이 죽 한 그릇이 귀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굶주림에 죽어가던 꽃제비들, 그리고 그들을 등지고 호의호식하던 간부들의 모습,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무자비하게 끌려가던 보위부의 만행. 저의 동무들은 그저 자유를 꿈꾸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공안의 추격을 피하며 인신매매 조직의 위협을 견뎌야 했던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망망대해를 건널 때의 공포,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어요. 저는 저희의 이야기가 그저 불쌍한 탈북민의 신세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희의 증언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전 세계의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저희의 여정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연대,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희망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이고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저희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